우선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팬데믹 시기라서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청담 성당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는 72년도에 이쪽에 그 강남 쪽으로 이사를 와서 그때만 해도 이 논밭과 배밭과 뭐 이런 게 쭉 있었는데 여기 오면서 저는 강북 사람인데요. 청담 쪽 오니까 으리으리한 빌딩에 외제차에 팬데믹 시기되지만 여전히 화려해 보여가지고 그 화려함이 뭐 또 어떻게 보면 이럴 땐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팬데믹 블루니 뭐 우울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침체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랜만에 눈이라도 호강해서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청담 성당 오니까 성당이 너무 깨끗하고 성전도 너무 아주 잘 지어진 데라서 여기 신자들 분들이 참 축복받은 곳에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감염병 시대지만 희망을 찾자 하는 의미로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감염병은 지금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요. 실은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사실은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면역력을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뭐 박테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번 코로나는 기존의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잘 듣지 않아서 실은 전문가들도 굉장히 당황하고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많아서 일반인들도 따라서 아주 혼란스럽고 더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짜 뉴스들도 많고 그럴 때는 이제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뭐 유스티니아스 역병이라든가 뭐 중세 패스트라든가 이런 역사도 있었고요. 아주 20세기에도 최근까지 결핵, 뭐 에이즈, 뭐 사스, 메르스 뭐 이렇게 해서 전염병이 없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의사들이 거의 한 10년, 20년 전에 이제 전염병은 의료가 현대 의료가 정복했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만한 생각들을 갖고 이런 감염병이 이렇게 팬데믹으로 될 거에 대한 예측을 못한 데에 대한 어떤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굉장히 큰 걱정에 쌓여 있지만 실은 최근까지 그리고 현재도 후진국 병이라고 하는 결핵에 감염돼서 결핵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역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뭐 수족구병이라든지 인플루엔자라든지 뭐 다른 감염병은 오히려 견저하게 또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으로 감염병이 역병이라고 그러죠. 과거에는 그 감염병이 들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히려 다른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복지나 그런 제도가 선진적인 부분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학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실제로 고려시대, 뭐 통일신라시대부터 의료 제도가 상당히 정비가 된 편이었고 말하자면 일종의 의과대학이 있었고 또 뭐 일종의 간호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의녀제도도 있었고 특히 이제 활인서 뭐 이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큰 대역병이 돌면 그 사람들을 이제 보호를 해서 국왕이 친히 이제 먹을 거 약을 내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병에 대한 책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정약용의 마과해통에 보면 이 이제 우두 천연두에 대한 접종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젠너의 우두 예방법과 거의 비슷한 그 시기에 이제 나왔고, 또 지석영이 이제 우두 신설이라서 이제 실제로 우두 접종을 한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기는 대체로 이제 일종의 재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 지구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그 재난 그 자체에 의한 후유증도 있지만 전 지구가 겪는 재난에 따른 정신 건강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아마 우한 뭐 바이러스, 뭐 차이나 바이러스 이러면서 우한 지역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뭐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픽픽 죽어간다. 마치 이제 좀비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그 장면들을 TV를 통해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게 뭐지? 뭐 무섭다. 설마 우리한테까지는 오지 않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도시기죠. 그래서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으면 그 전염병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뭐 해가지고 우한에서 들어온 그 교포들이 어느 그 생활자치시설에 수용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는 막 반대도 하고 그랬었죠. 불안에 의한, 공포에 의한 그런 반응들이죠.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는 거로는 도저히 이 팬데믹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 그런 거를 알게 되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막 분노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열심히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았으면, 또 뭐 이런 그 신천지 그런 걸 보면서 왜 미리 예배를 하지 못했냐, 전문가들은 뭐 했냐, 뭐 방역 당국은 뭐 했냐 이러면서 분노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노하게 되면 또 누군가 일종의 이제 속죄양을 만들죠. 그래서 뭐 정부가 잘못했다, 뭐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분열이 되는 사회 분위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패스트가 유럽의 중서에 굉장히 이제 팬데믹처럼 다시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역병을 퍼뜨리는 원천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살해되었고, 또 가까운 예로 이제 관동 대지진 때 막 역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다 독을 탔다. 그래서 많은 조선인들이 또 희생된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시기가 되면 누군가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정신적인, 신체적인 린치, 뭐 이런 폭력적인 거를 이제 가하는 그런 분노의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 분노와 분열의 시기가 이제 지나면 서서히 그 재난이 이제 봉합이 되고 치유가 되면 그 재난을 같이 이렇게 극복했다는 어떤 일종의 승리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기분들이 이렇게 일종의 조울증처럼 조증 상태로 돼서 뭐 그 당시에 사실 우리 8.15 광복했을 때 그 한국 사람들이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안 자고 밤새 놀고 일종의 파티죠. 막 잔치를 하고, 그래서 그 당시 한국에 있던 서양인들이 이 한국 사람들 이렇게 놀기 좋아하느냐, 도대체 광복이 됐으면 뭔가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놀기만 해서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뭐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일단 재난이나 어떤 큰 격변이 지나고 나면은 흥분 상태, 승리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조증 상태가 지나서 이제 연대와 통합이 공고해지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시기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이 와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죠. 근데 특히 이제 이런 팬데믹 시기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청담동 식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자영업이라든지 뭐 여러 직종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요. 또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니까 진짜 급식으로만 밥을 해결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돌봄을 받지 못해서 방치되는 아이들도 있고, 또 교육도 집에서 과외를 받을 수 있는 아이들과 집에서 인터넷 연결도 와이파이가 잘 안 돼서
PC방을 가야 되는데 PC방도 안 되고 하는 아이들과 이 교육 격차와 빈부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코비드 취약층이라고 해서 이제 보시면 잘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별로 영향을 받지를 않고요. 기본적인 어떤 그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뭐 또 최근에 집값, 증권 이런 다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재난이 돼도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전쟁이 있다든가 뭐 이런 재난 상황이 되면 꼭 굉장히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오히려 생깁니다. 그래서 1분기에 잘 사는 사람들은 영향을 안 받는데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저축해 놓은 돈도 없고 또 특히 이제 의료비 지출 이런 걸 감당을 하지 못해서 훨씬 더 이제 고통스럽게 되죠. 미국에서도 코비드 때 가장 취약한 인종이 흑인이고 그다음에 히스패닉이고 그다음에 이제 백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버는 거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코비드가 있어도 끄떡 안 한다면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의료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일용 잡급직 뭐 이렇게 얘기들 하죠. 노동자들이 코비드에서 가장 취약하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취약할 것 같긴 한데요. 노인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뭐 코호트 격리도 하고 국가에서 그 돌봄 노동자들을 거의 2주에 한 번씩 막 체크도 하고 그래서 그 처음에 초기에 이 병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을 때는 보호를 못했는데 지금은 노인 요양시설 굉장히 철저하게 면회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이제 앞으로 나는 20대니까 30대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돌아다니고 뭐 할로윈 파티 해야 돼 뭐 술도 마셔야 돼 하는 20, 30대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도 잘 쓸 수 없고 일단 일하러 가야 되니까 뭐 지하철을 타야 된다든가 또 이런 그 일용시장에 그냥 몰려와서 기다려야 하는 이런 그 노동자들이 가장 취약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 손실이 경제가 다 이제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지구적으로 보면 이게 뭐 34조 달러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자면 몇 경의 그런 액수로 손실이 돼서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오히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실제로 인도나 이런 데선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도 쪽에 그 급격하게 그 이제 병이 확산되는 이유가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굶어서 죽는 게 더 무섭기 때문에 격리를 하라고 그래도 일단 나와서 직업을 가지려고 뭔가 먹을 것을 찾으려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게 방역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코비드 그 자체보다 코비드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아도 또 내 주변에 특히 뭐 무슨 전염병에 걸린 가족이 없어도 이 코비드 때문에 우울하다 이런 걸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호소하고요.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우울증의 유병률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취약한 부분이 있죠. 경제적으로도 수입도 작고 뭐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경우도 여성이 이제 적죠. 그리고 이제 돌봄 노동도 여성들이 더 많이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실직도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이 먼저 잘리기 때문에 실직에 대한 공포도 여성들이 많죠. 그리고 18세에서 30세가 굉장히 젊은데도 불구하고 2세대 사람들은 정보를 많이 흡수할 수 있고 거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아는 게 병이라고 코비드 때문에 더 알아서 더 병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세 이상, 이제 저도 60세 이상인데 이제 노인의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제 늙었으니까 면역력도 떨어졌고 또 기저질환들이 많죠. 고혈압이나 당뇨나 콜레스테롤 이런 게 높기 때문에 코비드에 걸리면 훨씬 더 사망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더 공포가 많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 되는 노동자들은 그만큼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죠. 또 오히려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정보가 많고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아유 뭐 어차피 나는 뭐 이래나 저래나 별 생각도 없어 뭐 하는 사람들은 용감하게 코비드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도 가고 뭐 데모도 하러 가고 이러는데, 아는 사람들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모든 이제 모든 일정도 취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이제 잘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서울이나 이런 지역은 언제든지 아프면 뛰어갈 수 있고 응급실에 굉장히 아주 훌륭하게 잘 숙련된 의료진들이 있으니까 그 시기를 놓치질 않죠. 그런데 이제 지방에 한참 뭐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의료 취약 지역은 산소호흡기를 빨리 대면 살 수 있고 빨리 이제 수액을 놓고 하면 살 수 있는데도 그 몇 시간을 놓치는 바람에 코비드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뭐 신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후유증에 더 취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자들이 뭐 많이 다발하는 지역은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리고 또 본인이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됐다. 그러니까 뭐 노인들이 특히 이제 코비드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은 대접 못 받아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또는 여성들이 우리 사회는 여성의 차별을 해 뭐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또 20대들이 뭐 이생은 포기했어 우리는 너무나 실업률이 높아 해서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코비드 스트레스에서 이제 더 취약할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스 보면 어느 지역에 뭐 같은 뭐 노인들이 동네에서 잔치를 하다가 한꺼번에 감염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기술과 정보가 소외된 지역에서 취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 코비드에 반응을 잘한 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의료가 평등화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진료를 받고요. 저희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오히려 돈이 없으면 병원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줘가지고 돈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빈부격차가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뭐 OECD 국가에서도 높은 편이지만 의료는 평등하기 때문에 코비드에서 비교적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뭐 자세히 안 보셔도 일단 한국이 코로나 충격에 제일 강한 나라입니다. 한국보다 잘 대처한 나라는 이제 대만 정도인데요. 대만이나 뉴질랜드 정도인데 사실 대만이나 뉴질랜드는 섬나라거든요. 그리고 국가가 작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뭐 무역이라든지 뭐 경제 구조라든지 이런 게 작기 때문에 통제가 그만큼 잘 되죠. 그리고 그런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고 그 안에서도 충분히 이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대만이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농업, 뭐 수산업 이런 게 상당히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지 않은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세계은행은 이제 우리나라를 긴급 의료 지정국가 해가지고 주변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보내는 게 좋을 것이다 앞으로 뭐 이렇게 굉장히 한국의 의료를 높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한국의 방역 시스템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코비드와 관련돼서 지금 거의 1년 다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국가에서 K방역이 훌륭하다, 뭐 의료가 훌륭하다 그래도 그거는 이제 수치상에 뭐 좋다는 거고 실제 우리 생활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뭐 꼭 취약계층 아니라도 일반인들도 불안하고 우울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또 사람들을 잘 안 만나고 모든 스케줄 이런 게 다
그 멈추니까 인지 기능도 좀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들어갈 때마다 QR 코드 찍고 뭐 손도 닦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균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일종의 강박증 같은 증상도 나오고, 또 이제 피곤하고 뭐 힘들고 하는, 왜냐하면 주로 이제 앉아서 지내고 운동할 수가 없잖아요. PT도 받으러 갈 수 없고 뭐 에어로빅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면 마음은 당연히 힘들죠. 우리가 이제 감기만 들어도 야, 이러다가 나 암 걸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상상을 하고, 열이 나면은 이거 큰일 났나 보다, 이제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공상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데, 지금 1년째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코비드 스트레스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제 인지 왜곡처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혼자 있으면 아무래도 집중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뭐 아주 유명한 얘기지만, 군자는 혼자 있으면 돌을 닦지만 소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잡념 생기고 안절부절하고, 집에 있으니까 자꾸 냉장고만 열어가지고 뭐 쓸데없는 거,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또 낮에 나가서 돌아다녀야지 호르몬도, 좋은 호르몬이 생겨서 멜라토닌도 생기고 뭐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도 생기고 그러는데, 운동도 안 하고 집안에 있기 때문에 불면증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저처럼 병원에 다니는 무슨 의료진이 한 가족이라든가, 또 뭐 이제 뭐 지하철을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이동 노동자들이 가족이라든가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은 아유 뭐 균 묻히고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그런 공포감 같은 게 생깁니다. 저도 손자랑 같이 사는데 밖에 나갔다 오면 꼭 목욕하고 옷을 다 갈아입어요. 안 그러면 며느리가 너무 싫어하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특히 병원에 다니니까, 또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러면 아주 아들 며느리 눈치가 보통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이제 일반인들이 보이는 이제 반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수가 없으면, 나는 특별히 무슨 뭐 클럽에 가서 춤을 춘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외국 여행을 간 것도 아닌데, 또 마스크도 잘 썼는데 운이 나쁘면 또 걸릴 수 있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다 게으르고 뭐 지저분해서 걸린 게 아닌데, 운이 나쁘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대체 국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 뭐 이런 거에서부터, 왜 나를 거기에다가 내몰았냐, 우리 회사 때문에 내가 옮았다, 뭐 회사 전체가 감염이 돼 있는데 재택근무하는 것도 빨리 명령을 안 했으니까 우리 사장의 잘못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노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죠. 근데 분노를 아무리 해도 뭐 회사에서 특별히 나한테 뭐 보상해 주는 것도 없고, 국가도 뭐 찔끔찔끔 무슨 재난지원금 주면서 생색이나 내는 것 같고, 뭐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맨날 무슨 권력 싸움하고 텔레비 보면 이상한 행동들이나 하는 것 같고, 그럼 막 화가 나고, 아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울하고 좌절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계속되면 기본적으로 난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뭐 이렇게 살면은 뭐해, 세상살이 너무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자살 사고가 이제 고립돼 있거나, 또 뭐 감염증에 걸려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코비드 이런 게 되면 신경세포 쪽으로 이제 건드리기 때문에 뭐 입맛도 없고 후각도 상실되고 뭐 이렇게 되면, 이러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고 자살 사고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행히 코로나를 극복한 다음에도 그때 갇혀 지내던 거, 뭐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거,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 뭐 이런 거가 생기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디 아프지 않아도 일단 사람들이 이제 고립이 되면 지루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성당을 다닐 수도 없고, 뭐 학교를 가도 교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뭐 운동을 다닐 수도 없고,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이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고갈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냐 그러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를 이제 막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좌파 사람들은 우파를 막 비난하고 우파 사람들은 좌파를 비난하고 뭐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은 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참 동안 고립이 되면 일종의 정신병처럼 뭐 동기도 없어지는 것 같고 잠도 잘 오지 않고 뭐 또 희망도 없어지고 몸무게도 많이 빠지거나 오히려 몸무게가 질거나 뭐 이런 게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요즘에 뭐 아이를 우울증 때문에 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동반 자살하려고 그 동반 자살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살해하거나 뭐 학대하거나 이런 게 많죠. 그리고 이제 뭐 아내를 때린다든가 집안에서 뭐 불을 지른다든가 이런 식의 그 가정 내 폭력적인 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통계상으로도 그 폭력 때문에 응급실로 전화하는 건수가 60% 이상 증가했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코비드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겠다 뭐 이런 분홍빛 전망을 한 적도 있는데 실제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아니라 있는 아이를 막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 내 폭력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정 내 폭력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주변에서 또 본인 자신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국가 시스템 또는 이런 뭐 성당이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의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폭력의 가해자들은 물론 정말 저런 나쁜 놈이 있나 그러고 우리가 이제 손가락질하고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러고 막 분노하지만 이제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성장 과정의 그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병자인 거죠. 절대 정상적인 사람은 남을 때리거나 남을 괴롭히지를 않는 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이제 경상도 집안인데 저희 그 아버지 때 또 할아버지 때는 무지하게 그 부인하고 자식들을 많이 때렸어요. 그래갖고 뭐 노인들은 좀 아시겠지만 여자와 북어는 뭐 3일에 한 번씩 뭐 때리지 않으면 어쩌고 하는 이상한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 이제 아내와 자식들을 때리는 거를 별로 이상한 거로 생각 안 하는 시기가 우리나라 문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서 저녁 때 이제 저녁밥을 지을 때쯤 되면 여기저기서 그 때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그런 시기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세상이 바뀌어서 여권도 신장이 되고 뭐 민주주의가 되고 가정폭력에 대해 처벌도 강하지만 이 법제도가 바뀌어도 사람의 심리는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맞고 자라면 나도 그보다는 더 많이 맞았어. 이 정도는 그냥 뭐 사랑의 훈육이야. 뭐 이러면서 체벌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뭐 설득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뭐 울고불고 매달리고 이럴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긴급 피난처 또 이런 그 여성 긴급 전화 1366 이럴 때 전화를 해서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직접 나서면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경우도 있어요. 폭력이 또 폭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때리는 사람은 묻지마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설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공권력을 조금 의지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만약에 이제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수면 관리 같은 걸 할 것이냐. 뭐 정신과 의사들 찾아가서 수면제를 처방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찾아오는 환자들한테 수면제를 가능한 처방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처방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저녁 때 양배추 같은 거 캐베츠 좀 많이 삶아서 많이 드세요. 상치 많이 드세요. 뭐 율무차 뭐 우유 이런 거 드시고 낮에 좀 햇빛 보면서 많이 걸으세요. 그리고 아침에 아무리 늦게 자도 일어나는 시간은 꼭 지켜서 6시, 7시에는 일어나세요. 1시간, 2시간 자도 한 일주일 정도 1시간, 2시간 자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 못 잤으니까 오늘 아침에 자야지.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대충 첫 번째 그렇게 처방을 하면 그 다음 주에 와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정신과 교과서에 나오는 수면 위생 관리고요.
그런 특히 이제 밤에 요즘에 그 수면을 방해하는 1등 공신이 핸드폰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은 내가 만약에 침실에서 자면 거실에다 놓는다든지 어디 딴 데다 놔가지고 핸드폰에 그런 뭐 빛을 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TV도 TV를 보다 보면 뭐 재밌는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잠자는 걸 놓치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재미없는 책을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성경도 때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성경 중에서도 뭐 역사서라든지 이렇게 좀 재미없는 부분 그런 걸 이렇게 좀 보다 보면 잠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두꺼운 책을 갖다 놓고 책을 보시는 게, 그리고 이제 그 불도 이렇게 환한 불은 도움이 안 되고요. 이렇게 자다가 졸리면 끌 수 있는 이제 옆에 있는 형광등이 아닌 노란등 이런 게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영양도 이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죠. 이제 재택근무를 한다든가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딜 이제 돌아다니기 힘드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이제 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아들 며느리들 이렇게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 보면 영양이 균형 잡히지가 않아요. 우선 너무 짜고 너무 달고 그다음에 이제 고기 이런 게 너무 많고 야채는 적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새벽에 한 4, 5시에 일어나서 항상 음식을 한 2-가지씩 꼭 해요. 그래야지 이제 애들도 먹고 우리 손주도 먹고 또 우리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또 손주 봐주는 아줌마가 있으니까 항상 2-가지를 하는데, 그때 야채를 좀 많이 넣고 그래서 좀 이렇게 균형 잡힌 그 식사를 하도록 하는데, 그게 굉장히 그 뭐랄까, 우리가 일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밥힘이거든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고, 좋은 음식이라는 거는 비싼 음식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이죠. 건강한 음식을 하는데 내가 직접 요리하는 것보다 더 건강한 건, 확실하게 건강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양에 좀 신경을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잘 못하는 건데, 일을 막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매일 또 혼자 사시는 어머님한테 전화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화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모임도 자꾸 취소되고 그러니까 친구들 만날 일이 없어서 지난 1년 생각해 보니까 이 사회 관계를 유지하는데 제가 굉장히 소홀히 했다 하는 그런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카톡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특히 멀리 있으면서 조금 외로운 친구들 또 뭐 친지들한테 좀 그 관계를 이럴 때 힘들 때 연락해주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가능한 이제 운동하고, 저는 지금 한 미국에서 온 다음에부터는 운전을 안 해요. 그래서 한 15년 이상 지금 차 없이 지내는데, 차 없이 지내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는 환경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운전을 하면서 그런 뭐 탄소를 내보내는 게 용납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제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없어야 걷거든요. 뭐 택시를 잡으러 가든 전철을 타든 뭔가 걸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차를 안 타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차를 한번 버려보세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인터넷으로 쇼핑이나 뱅킹 이런 걸 안 합니다. 저 할 줄도 잘 모르고 그런 거 하면 기분도 나빠지기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 하나를 사러 그래도 은행이라도 가고 뭐 하나 사러 동네 슈퍼에라도 가야지 이 다리를 움직이죠. 그다음에 제가 아침에 이제 밥을 하고 손주랑 같이 있고 이런 것도, 운동하는 건 싫지만 몸을 움직이는 데는 손주 보는 것만큼 또 좋은 게 없어요. 아주 손주가 요새 걸어 다니는데 걔가 얼마나 빠르는지 그거 쫓아다니는 건 뭐 제 나름대로 마라톤보다 더 힘들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소소한 일상이 사실은 운동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운동 하나 하지 않고 집에서 밥만 하는 할머니들이 오래 사시고요. 운동 열심히 하는 남자들이 빨리 돌아가셔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몸에 무리 되지 않고 소소한 운동이 그래도 도움이 된다. 뭐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혼자 있게 되니까 뭐 술을 마신다든가 그럴 일들이 많아요. 뭐 그래서 뭐 막걸리를 마시면서 어디 막걸리는 뭐 어떻고 저기 막걸리 어떻고 뭐 이런 거를 뭐 시음을 한다든가, 또 와인을 마시면서
이 와인 어떻고 저떻고, 이거 굉장히 좋은 취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취미죠. 그러다 보면 특히 혼자 이렇게 마시다 보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이 코비드 시기에는 술은 가능한 한 안 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잠이 안 오면 술을 한 잔 마시면 돼 그러고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독한 술을 뭐 마시면 골아 떨어질 수 있는데 한 두어 시간 자면 깰 수밖에 없어요. 술은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마치 커피랑 비슷하게 술 마시고 금방 잠이 깨기 때문에 수면에는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술은 가능한 안 드시는 게 이제 안전하죠. 그다음에 이렇게 쉬는 시간이 많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내가 뭔가를 계획해서 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다시 장편 소설을 보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장편 소설을 못 봤는데 이제 혼자 저녁에 있는 시간도 있고 뭐 또 새벽에 일찍 깨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그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다시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름이 복잡하고 너무 장편이 길고 그래서 감히 시작을 못했는데, 막상 또 읽어보니까 또 10대 때 읽던 거랑 60이 된 지금 읽는 거랑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저한테는 좋은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 머리 이런 이런 거, 발 이런 거를 많이 움직이는 게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기라고 해서 아무나 친하게 지내고 하는 거는 또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좀 평화로워지는지, 아니면 저 사람을 만나면 그 다음에는 골치가 딱딱 아프고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지는지 하는 걸 한번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나를 평화롭게 하는 사람을 주로 만나는 게 좋죠. 그러면 나를 가장 불편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사람 우리 가족이야, 그러니까 가족하고 끊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또 그런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가족과 불편하게 지내는 거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당연합니다. 어느 집 어느 나라건 크리스마스 되면 다 명절 증후군 생기고요. 이제 결혼식이 되면 다 와서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도 라파미에라고 불란서 영화에서 그게 이제 가족 하는 뭐 싸우는 그런 영화를 TV에서 하던데, 그러니까 가족은 원래 싸우지만 그 불편함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불편함과 힘든 걸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부분이 뭐냐면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감이 없으면 힘들 때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내가 지금 죽으려고 그래. 근데 우리 남편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죽겠어. 나 죽으면 새로 결혼하겠지? 난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이런 것도 사실은 사는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놈 뭐 예컨대 너무너무 공부도 못해. 항상 속새겨. 그래갖고 내가 쟤를 어떻게든지 돌봐줘야 돼. 뭐 이런 것도 내 삶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임상에서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그 아픈 부모를 데려오는 자녀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는 자녀들이에요. 어떤 뭐 정신박약이 있다든가 뭐 만성 조현병이라든가 뭐 또는 이제 실직 상태에 있다든가.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않으면 혼자 쓸 수 없는 자식들이 거꾸로 부모가 더 늙으면 끝까지 부모 곁을 지키더라고요. 뭐 인류대학 나오고 뭐 유학 갔다 오고 뭐 이런 자식들이 부모를 병원에 데려와서 간병하는 거를 거의 임상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젊은 부부들을 특히 뭐 내 애는 뭐 최고로 키워서 뭐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뭐 굉장히 꿈에 부풀어 있는데, 사실 노후 보장으로 치자면 저렇게 애들을 열심히 가르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잘 나가는 가족에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아프고 힘든 가족,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가족에 대한 애련한 마음, 애틋한 마음, 이런 게
본인을 좀 더 지탱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항상 나한테 와서 좋은 말만 해주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좋은 거냐 하는 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나한테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면요, 그 술집에 가면 호스트나 호스테스들한테 가면 항상 나한테 좋은 말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팁을 받고 뭐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쓰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만 찾아가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가족을 만나면 꼭 아픈 말을 해요. 언제 취직할 거냐, 왜 너는 뭐 어떻다 저떻다. 그래서 들으면 골치가 아픈데 사실은 그게 나한테 또 약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심기일전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 좋은 인간관계라는 거는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관계만 유지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기를 많이 치는 사람들이 이제 만나면 그 상대방을 굉장히 즐겁게 해주는 부분이 있죠. 그 상대방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꼭 질 좋은 인간관계는 아니다. 이런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좋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그 우울을 할 때 뭐 이제 뭐 이런 요새는 앱도 생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국가에서 뭐 자살 예방 센터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공짜로 치료받을 수 있는 데도 많고 또 이렇게 정신과 의사들이 또는 뭐 상담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치료를 받고 좋아졌다 하더라도 이제 감염이 만약에 되면 장기적으로 신경세포의 후유증이 몇십 %는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후유증 때문에 뭐 어지럽다, 후각 상실이 됐다, 근육이 이상해졌다, 뭐 환청이 생겼다, 뭐 심하면 의식 변화도 오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심각한 그 확률은 지금 이제 사망자 수가 한 500명,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 한 10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망하는 극단적인 것 때문에 나머지 5천만이 다 막 괴로워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극단적인 생각 너무 아주 나쁜 것만 보시기보다는 그 자기 정신 건강을 조금 더 이제 챙기는 쪽으로 좀 긍정적인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건 전에 의료진들 문제를 제가 조금 이렇게 했는데 그 전 세계에서 의료진들이 코비드 때문에 죽은 사람이 거의 지금 7,000명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 의료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고 또 응급 의료 시스템도 지금 굉장히 지금 걱정스러운 수준이라서 이거부터 조금 먼저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을 제가 아까 강조를 했는데 그 국가도 같이 협동을 해야 되지만 가족들도 이제 같이 이런 식의 조금 더 연대, 더 화해 뭐 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격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격리하면 무조건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무조건 사회 활동을 다 하지 못하면 다 사람들이 이상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 생각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누구 가운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만델라 대통령 여기 누군지 아시죠? 수치.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시죠? 이 만델라 대통령은 28년 격리, 수지도 역시 뭐 거의 20년 이상 격리. 이 만델라 대통령은 섬에 격리가 돼서 독방 생활을 하고 이 변호사인데 돌을 평생 쪼았어 28년 동안. 근데 대통령이 됐고 자기를 28년 동안 감옥살이를 시킨 백인들은 용서를 했죠. 그래서 물론 다 아무나 만델라 되고 수치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사람들을 사진을 가져온 거는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 시기가 되고 격리해야 되고 모든 걸 다 멈췄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정신건강이 이상해질 것이다.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나쁜 자기 최면이다 이런 거죠. 오히려
뭐 은수자들처럼, 사막의 은수자들처럼 기도할 시간도 더 늘어나고 뭐 성경을 볼 시간도 더 늘어나고 좋은 책을 볼 시간도 늘어난다면 팬데믹 시기가 나한테는 더 성장의 시기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거를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 힘들다, 뭐 방역에 실패했다, 그리고 막 서로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하지만 여기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아비규환이죠. 뭐 지옥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그 캘리포니아 그 연구소에서 하는 온라인 그 학회에서 제가 뭐 발표할 기회가 있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 참가한 그 정신분석 하시는 분들이 그 세미나에서 다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를 받으신 거죠.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반 이상이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코로나에 감염이 되거나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하는 경험들이 있어서, 미국의 분석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다 울 정도라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거를 제가 짐작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훌륭하게 지금까지 선방을 했고, 물론 이제 앞으로 중요한 또 고비가 있긴 하지만 인도 같은 나라에 비하면 뭐 엄청나게 잘 하고 있는 거죠. 인도에 특히 이렇게 코비드가 취약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의료 시스템이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병원과 돈 없는 사람들 병원이 완전히 시스템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빈부 차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의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병원에 가면 나을 병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 가면은 없는 병도 생기는 정도로 굉장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 평등화, 가장 불평등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의료가 평등화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수천 년 동안 굉장히 많이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평화로운 시기에는 분열돼 있다가도 재난이 생기고 뭔가 뭐 IMF가 온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하나 예지만, 뭐 6.25라든지 뭐 이런 어려운 시절에 또 이렇게 협동하고 서로 응원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힘들 때 이렇게 응원의 편지도 있고 뭐 선물도 서로 보내고, 뭐 지구대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또 의료진한테 이렇게 몰래 뭘 두고 가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아직은 살만하다 뭐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좋은 이웃들이 많았죠.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혜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 뭐 몇백만 원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걸 받고 다 좋은 데 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정말 그 돈이 없으면 그 하루 식비가 부족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국가에서 해주는 여러 가지 복지 제도도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찾아서 좀 쓸 수 있도록 이제 특히 아까 얘기한 취약계층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께서 만약에 주변에 그런 노인이 뭐 독거노인이 있다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돈을 못 주더라도 이런 정보를 조금 해줘서 가이드를 해주고 하면은 그 자체를 굉장히 좋은 그 뜻깊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게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 또 여기 보면 요셉 의원 다 잘 아시죠? 다 카톨릭, 여기 그 라팔 클리닉 외국인 노동자들 또 이렇게 그 취약지구에 가서 또 이렇게 대학생들 봉사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런 그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이 있고 지금도 실천하는 분들이 꽤 많아서 그게 대한민국의 힘이 아닌가. 그러니까 재난 시기지만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남들한테 내세우지 않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권력으로 돈으로 싸우고 있지만 그런 거와 상관없이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이 우리 국가가 이제 유지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교황님께서 그 책을 하나 쓰셨죠. 그래서 제가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 서문에서 인류의 취약함, 대립, 회복의 필요성을 노출시킨 코비드 대유행은 우리 삶의 근본에 대한 의문과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 모두를 지탱하는 깊은 뿌리는 어디서 나오나요? 무엇이 중요하고 필수적인가요? 이러한 문제들을 성찰하도록 이끄는 경고의 신호입니다. 우리 삶을 우리의 버팀목이자 목적지인 하느님께로 쇄신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시련과 선택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제 코비드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견뎌야 하는지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많을수록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분노하고 분열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럴 때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고,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건 뭐고, 우리 인류에게 부족한 건 무엇인가 아주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을 한다면 이 시기가 결코 무의미한 그 재난만의 시기는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저는 계속된다고 봅니다. 이미 코비드에 이제 성금도 신부님들께서 먼저 내주시고, 또 오병이어 기적 하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다 그런 건데, 이렇게 다섯 개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거를 어렸을 때는 뻥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굳이 무슨 마술을 하지 않아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눠주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저는 가끔 이렇게 성취하고 난 다음에 배가 안 고픈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지하게 배고픈데 요만큼 먹었는데 배가 안 고파질 때가 있어요. 참 이상한 건데,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얇은 밀떡 같은 걸 먹고 생선 한 점을 먹고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랑에 충만하면 배가 안 고팠을 것 같아요. 우리 아마 젊었을 때 연애하던 시절에 안 먹어도 애인이랑 있으면 행복했던 시기가 한두 번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쩌면 이웃과 다시 연애하라고, 이웃과 다시 나누라고, 또 어려운 사람을 조금 더 한 번쯤 생각해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쫓는 어떤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출세라든지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냐, 그런 게 아니라 내적인 평화와 하느님과 다시 연결하는 게 중요한 거냐, 그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또 이런 시련이 우리한테 주어졌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 저는 8시까지라고 알아가지고 이 시간에 끝냈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질문이라도 받는 게 가능하면 받아도 되고,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 혹시 한마디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신가? 우리 신부님이나 수녀님께서 해주셔도 되고요. 신부님 한마디 해주실 거 그냥 칭찬만 해주시네. 수녀님 한마디. 네, 또 고개를 끄덕이셔서 또 저를 격려해 주시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없으셔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온라인이라서 직접 대면을 하지 못하지만 여기 다 계시는 거를 생각을 하고 제가 부족한 강의를 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